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반 정도 배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분의 2는 배운 겁니다. 뒤에 부분은 내용도 많지 않고 간략하고 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좀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지가 있는데 3분의 2가 중심 상업지역이고 3분의 1이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럴 때 이 전체 대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은 이 중심 상업지구의 과반이 넘는, 이 과반이 속하는 이 중심 지역, 중심 상업지구의 용적률, 건폐율을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또는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건축물의 일부만이라도 방화지구 내에 있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 전체가 방화지구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화지구에 관한 방화 관련 법규, 예를 들면 뭐 화재 예방 설비를 어떻게 갖춰야 된다, 건축 재료, 내화성, 출입구, 피난 경로 이런 것들 다 이 방화 지구에 대한 법규에 따라서 설계, 시공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한 방화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죠. 방화지구 안에서는. 그런데 이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이 방화벽으로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구획이 이렇게 정확하게 방화벽으로 이 구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방화지구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방화벽이 구획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전체가 이 방화구역으로 여겨져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법규를 따라야 되지만 이렇게 딱 구획이 되어 있으면은 화재가 나도 이쪽으로 넘어갈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역만 이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래는 이 원칙에 의하면은 이렇게 일부가 녹지 지역이고 이게 주거 지역이라고 그러면 원칙에 의하면은 이 주거 지역이 훨씬 더 큰 부분에 속하니까 과반이 속하니까 이 전체를 주거 지역으로 할 만한데 이 녹지 지역 등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는 이 녹지는 녹지를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 녹지 지역을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만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방화지구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방화지구의 규정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 그 다음에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 이렇게 나와요.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다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은 건폐율 계산할 때 나오죠. 건폐율이 건대라고 그랬습니다. 건축 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지에 건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지 면적에서 이 건축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이제 이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건폐율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 면적 자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 건폐율이나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수도 없이 건폐율, 용적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사진 땅이 있을 때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이 땅을 내려봤을 때 이 수평으로 투영된 면적이라는 거예요. 이 면적이 아니라 이 면적이라는 거죠. 수평 투영 면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대지 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사나 굴곡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 수평으로 투영된 이 평면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죠. 배운 내용입니다.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에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하여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제외됩니다. 이 내용 이미 배웠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6페이지에 나왔었죠. 건축선의 개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유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때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 미칠 때, 도로 면적이 못 미칠 때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소유 너비가 4m니까 2분의 1씩 이렇게 후퇴한 선, 물러난 선, 그것을 이제 건축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지, 이렇게 건축선을 정할 때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자,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입니다. 밑에 지정 건축선은 포함되지만 도로의 모퉁이 대지인 경우에도 이 가격 전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외시켰었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그 내용이고요. 또 대지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도 제외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건축 면적을 볼게요.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럴 때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요게 되겠죠? 외벽의 중심선을 말합니다. 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거를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 안쪽부터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벽 외부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외벽의 중심선을 계산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능상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첫 번째는 돌출 차양 등의 면적이 있을 때 이 면적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돌출 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처마나 차양, 부연, 이 부연은 처마 끝에 보기 좋게 이렇게 들리게 이렇게 일본식 건축물 같은 경우 보면 흔하죠. 이렇게 들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연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지금 말이 복잡한데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반 우리 건축물은 이런 차양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나 양옥 구조 한옥 구조, 전통 사찰, 친환경 시설 주택, 여러 가지 그런 축사 이런 경우 처마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1m 이상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좀 달리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건축 면적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지붕을 만들었는데 약간 0.5m 정도 한 거는 봐줄 수 있어요. 이 건축 면적은 이렇게 외벽의 중심선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거를 한 3m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이거를 건축 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차양을 넓게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거는 건축 면적이 계산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외적인 규정을 둔 건데 이게 1m 이상 돌출돼 버리면은 1m까지는 이제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1m 이상 돌출돼 버리면은 1.5m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1m를 후퇴해 버리면은 0.5m가 남죠. 0.5m까지 건축 면적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많이 못 늘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은 1m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허용하는 그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은 2m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한옥은 처마가 좀 넓죠. 한옥은 처마가 넓습니다. 2m까지는 나와도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충전시설은 2m, 충전시설도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2m, 축사는 이 동물의 이제 먹이를 벽 외부에 이렇게 나오도록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3m로 좀 여유 있게 줍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처마가 굉장히 길게 들어져 있죠. 4m까지 허용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4m까지 나와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건축 면적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축사의 경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처마 끝선이 예를 들어서 길게 이렇게 3m 이상 나온 상황이죠.
그런 경우 이 건축 면적을 계산할 때 이 3m를 제외하고 이 처마 끝선에서 3m를 후퇴한 선이니까요.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이제 건축 면적으로 계산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태형열을 주된 에너지로 이용하는 주택의 주택 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병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외벽에 덧대서 이런 단열재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벽까지 합쳐가지고 중심선을 잡으면은 건축 면적 계산이 오버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 그러니까 실제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실 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의 건축물이 1m고요. 1m까지 허용하고 한충신, 그 한충신이 있어요. 그 한충신이 자, 그래서 2m고요. 축사는 3m라고 그랬죠. 안에서 전통 사찰은 4m예요. 전사. 그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몇 번 보시면은 알 겁니다.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축사는 한 3m 정도 나와 있어야 되죠. 전통사찰이 제일 길어요. 4m.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한옥, 충전시설 이런 것들이 2m.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일반적으로 1m.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그리고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1.5m 이하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하에 깊이 있는 부분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부분을 초과하더라도 이 건축 면적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이런 지하 공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설치한 보행로나 차량 통로 이런 걸 말해요. 이 두 동이 공장 건물이 있고 이렇게 이 캐노피 형태로 설치를 해놓고 이 밑에 사람들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구조도 있죠. 시장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이 아래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닥 면적은 건물의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이 있죠. 또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해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구별해 주시고, 바닥 면적의 경우도 이제 특례 조항들이 있는데 벽, 기둥 등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건축물이죠. 옆에 있는 건축물. 주유소 같은데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천정만 있고 없죠. 벽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바닥 면적을 계산할 것인가? 이거 천정만 있다고 바닥 면적을 계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지붕의 끝부분부터 1m로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리면은 이게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 되겠고요. 거기서 1m를 후퇴하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후퇴한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면적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말이 어렵죠? 이 그림을 보시면 쉽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창문이에요. 아파트 거실 창문이고 이게 이제 발코니예요. 이럴 때 아파트의 바닥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그 용적률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만약에 발코니의 면적을 전부 다 바닥 면적으로 다 포함시켜 버리면은 발코니를 확장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거 바닥 면적으로 다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볼 게 하나도 없죠. 손해죠. 그래서 실제로 발코니 면적 중에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은 전부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게 이제 노대입니다. 이 노대라는 거는 이제 이런 발코니나 베란다, 테라스, 데크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이제 포괄적인 그런 말이에요. 이 노대 등이 접한 이 발코니 등이 접한 외벽의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 이 가장 긴 외벽이죠.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 1.5m를 곱한 값.
그것을 뺀 면적을 이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여기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요. 이 전체 면적은 A 곱하기 이 B가 되겠죠? A 곱하기 B가 될 거예요. 전체 면적이. 거기에서 요 면적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은 뭐냐면은 2 곱하기 1.5가 되겠죠. B 곱하기 1.5를 빼면은 요 C 면적이 나올 거예요. 이 면적만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m까지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서비스 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뭐 2m, 3m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바닥 면적으로 포함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베란다를 넓게 뽑을 필요 없이 실제 주택 안의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게 좋겠죠. 용적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요. 그래서 이 발코니를 너무 불필요하게 넓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할 때는 1.5m라는 이 숫자와 그 다음에 뺀 면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걸 더한 면적이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뺀 면적이다. 그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결국 산입되는 건 요 면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이 구획의 중심선이 아니라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로티 등,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필로티는 뭔지 아시죠? 소위 이제 빌라 같은 데 보면은 1층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부터 주택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은 역시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예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면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 이런 것은 그 부분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이렇게 이용되는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 구조를. 여기서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이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승강기 탑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승강기 탑,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은 옥상에, 아파트 옥상에 이 승강기 탑이 있어요. 거기서 기계실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승강기 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승강기 탑, 그 다음에 계단 탑, 장식 탑,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다음에 다락,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 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 공간,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와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탁,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름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락의 경우는 층고가 1.5m 이하일 때, 그럴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버리면 그냥 한 층으로 보는 거예요.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락은 천장이 낮죠.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서 있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다락도 이 평다락이 있는 반면에 또 경사진 형태의 그런 지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곳이 1.8m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성인이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웬만한 성인은. 어떤 곳은 굽해야 되고요. 경사진 형태의 경우는 1.8m까지 가장 높은 부분이 1.8m까지 허락이 된다. 그럴 때 바닥 면적에서 산입 빼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면적은 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양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에어,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열을 위해서 외벽에 이제 덧대서 뭔가 할 경우에는 그 덧댄 부분을 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피 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인접세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까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까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있죠? 이것을 합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등장하죠. 이 용적률은 뭐냐면은 연대라고 그랬죠. 연면적, 대지면적. 그래서 이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입니다. 그때 이 연면적이 나오는데요. 그 연면적은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이렇게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밑에 네 가지인데요. 이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이 포함되고요.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면적, 이것도 연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피 공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연면적은 그냥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할 때 이 지하층도 지상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 다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연면적 얘기할 때는 이걸 다 포함하지만, 우리가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그럴 때 연면적은 이 지하층이 빠지고 이 지상층만 계산한다.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4개가 있어요. 지주, 대피.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주, 대피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면적, 주차장,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이런 것들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빼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축물의 높이, 층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